에너지관리 기능사 2015년 5회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문제 1번, 프로판가스의 연소식은 다음과 같다. 프로판가스 10kg을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이론 산소량은 그랬죠. 자, C3H8, 이게 프로판을 나타내는 화학식이죠. 그 다음에 O2, 산소 분자에 5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프로판 분자 1개일 때 산소가 5개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CO2가 생성이 되고 3개, H2O, 수증기, 물이 4개가 생성이 됩니다. 이걸 개수로 이야기할 때 이 분자 상태를 가리킵니다. 프로판 분자 1개, 산소 분자 5개, 탄산가스 분자 3개, 그 다음에 H2O 분자 4개. 이렇게 개수로 표시된 건데 이걸 똑같이 비례로 해봐요.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1몰이죠. 이거 1000배로 한다? 그러면은 1km몰이라고 그러겠죠. 자, 1몰이나 1km몰에 대한 것을 기체 상태를 좀 비교해 보면요.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1km몰의 질량은 얼마나 될까? 몇 킬로그램이나 될까? 그리고 부피는 얼마나 될까? 부피가 몇 세제곱미터가 될까? 아보가드로 법칙에 하면 기체 상태일 때 질량은 분자량에 킬로그램 붙인 것만큼 나갑니다. 부피는 기체 종류와 관계없이 22.4 노멀 입방미터. 노멀 입방미터. 노멀이라고 이렇게 N자가 붙어 있는 경우는 표준 상태를 뜻하고요. 일기압 0도씨 상태를 뜻합니다. 지금 여기 보기 1, 2, 3, 4번 중에 N이 뉴턴이란 게 아니고 노멀이란 소리죠. 노멀. 기체의 부피는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압력을 표준 대기압 1atm, 온도를 0도씨로 맞춰놓고 부피를 잰 걸 보고 표준 상태의 부피, 영어로는 노멀 부피, 노멀 세제곱미터, 노멀 입방미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분자량에 킬로그램 붙인 것만큼 질량이 나간다 그랬는데요. 분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를 결합을 해서 만든 거예요. 재료가 된 거죠. 그래서 원자량을 합한 것이, 원자의 질량을 합한 것이 분자량이 됩니다. 그럼 대표적인 재료가 되는 원자량이 뭐냐? 탄소 하나 쓰여져 있으면 12이고요. 수소가 하나 쓰여져 있으면 1이고, 산소가 하나 있다, 16이고, 황이 하나가 있다, 32예요. 그래서 CHOS, 이 4가지 정도만 해도 연소 반응식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판의 연소 반응식에서 보면 C3H8, 즉 1kmol이 연소가 될 때 산소가 5kmol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은 1kmol이니까 몇 킬로그램일까? 12짜리 탄소 3개 플러스 수소 하나가 1짜리라고 그랬죠. 8 곱하면은 44kg을 가리켜요. 즉 프로판 44kg이 연소가 되면은 산소가 5kmol이 필요하니까 산소의 부피는 1kmol당 기체는 다 22.4 노멀 입방미터라고 그랬죠. 그런데 5kmol이니까 5 곱하기 22.4가 되겠죠. 근데 그 44kg를 다 연소하는 게 아니고 프로판 가스를 10kg을 연소시킨대요. 따라서 비례식으로 하면은 10kg 대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44kg일 때는 5 곱하기 22.4인데 10kg이면은 얼마나 될까? X. 자, 이렇게 곱하면 대각선으로 곱하면 되죠. 따라서 44 곱하기 X는 10kg 곱하기 5 곱하기 22.4. 자, X는 44 곱해진 것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나누기로 옮기면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10 곱하기 5 곱하기 22.4 나누기 44. 이렇게 계산기를 누르면 답이 나오겠죠. 자, 답을 확인하면은 약 25.5 노멀 입방미터가 나옵니다. 비례식으로 푼 거죠.
44kg 대 5kmol. 5 곱하기 20.4 노멀 입방미터는 10kg이 연소하면은 X. 이렇게 비례식은 가운데 곱하고 양쪽에 끝에 곱하면 같죠?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죠? 계산기 누르면은 25.45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문제 2번. 이평보일러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 이평보일러는 원통형 보일러에 속하죠. 보일러가 크게 물이 담겨있는 본체 모양이 드럼통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원통형, 파이프에 담겨있는 수관형 이렇게 구분하죠. 원통형은 이 드럼통이 세워져 있는 것은 2평, 로마 시대 보일러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2평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유리용 온수 보일러 대부분이 다 2평입니다. 그 다음에 뉘어져 있는 것을 횡형이라고 합니다. 수관형은 자연순환식, 강제순환식, 관류보일러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2평은 보일러 초기에 개발된 것으로 아주 보일러가 작고 설치 면적이 적고 속에 좁은 곳에 연소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구조나 설치는 비교적 간단한데 속의 내부상으로는 수리나 검사하기가 조금 불편하고 그 다음에 불이 접촉하고 있는 전열 면적이 적고 크기가 작고 증기 발생량도 작고 소형량으로 쓰입니다. 보일러 효율은 모든 보일러 종류 중에서 가장 2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관형 원통형으로 보면은 가장 효율이 좋은 것은 관류 보일러가 가장 효율이 좋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수관 보일러가 그 다음 효율이고요. 그 다음에 노통연관, 그 다음에 연관, 그 다음에 노통보일러, 그 다음에 이평보일러입니다. 참고적으로 횡형에는 노통만 되어 있는 것 노통과 연관으로 되어 있는 연관 두 개가 다 설치된 노통연관 이렇게 구분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이평보일러 특징 거리가 먼 거 높다 그랬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죠. 자, 이평은 장점, 소형이기 때문에 설치 장소가 좁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구조가 간단하고 튼튼하다, 제작은 쉽고 가격이 싸다. 단점은 불이 접촉하는 전열 면적이 적고 소용량이다. 효율은 횡형보다는 떨어진다. 수면이 좁아서 습진기 발생이 우려가 있다. 자, 문제 3번. 또 이평보일러 특징이네요. 이평보일러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 보일러 동체를, 동은 동체, 본체를 수직으로 세워서 설치한 것이다. 구조가 간단하고 설비비가 적게 든다. 내부 청소나 수리, 검사가 불편하다. 열 효율이 높고 부하 능력이 크다. 그랬으니까 틀리죠. 증기 발생량도 적고요. 열 효율은 보일러 종류 중에서 가장 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번이 틀린 설명이죠. 자, 문제 4번. 보일러 일마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일러 일마력은 기계적인 마력하고 다르게 규정을 했죠. 보일러 일마력은 1시간 동안에 상당 증발량, 표준 증발량이 15.65kg/h씩 발생하는 능력, 이것을 보일러 일마력이라고 했고요. 따라서 상당 증발량의 뜻을 알아야죠. 보일러의 여러 가지 압력이나 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능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보일러의 급수를 100도씨의 포화수로 공급을 하고 이걸 1시간 동안에 포화수 100도씨 포화 증기로 증발해서 나오는 이 증기량을 상당 증발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 증발량 15.65kg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경우는 1시간 동안 100도씨 끓는 물을 공급해서 같은 온도 상태 100도씨의 포화 증기로 발생을 시켜서 나오는 그런 능력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답을 확인하면은 3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전부 다 틀리게 설명이 된 거고요. 열량으로 환산하면은 상당 증발량이 15.65kg/h이니까 양 곱하기 엔탈피, 증발잠열 539를 곱하면은 8435.35가 나옵니다. 킬로칼로리가 나오고요. 킬로칼로리/h인데 이것을 요즘에 자주 사용하는 어떤 기계 또는 열기계도 관계없이 킬로와트로 용량을 표시하면은 약 한 9.8kW 정도가 계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문제 5번 캐리오버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거리가 먼 거. 결과에 초점을 맞췄고요. 캐리오버는 기수 공발이라고 해서 보일러 내부 본체에서 발생된 습증기가 증기관으로 유입되는, 넘어가는 현상을 뜻합니다. 따라서 습증기가 증기관으로 넘어가면은 배관이 부식을 일으키고 뿐만 아니라 도중에 식기가 식어서 응축수로 고이기가 쉬워요. 전기 사용처까지 확실하게 배달이 되는 게 아니고 연료율이 떨어지고 뿐만 아니라 응축수가 고여서 나중에 수격 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라이밍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요. 프라이밍이나 포밍은 습증기가 발생이 되는 원인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 캐리오버의 원인 쪽에 속하는 것이지 캐리오버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죠. 원인과 결과가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거죠. 프라이밍은 원인 쪽으로 들어간 것이지 결과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답을 확인하시면은 포밍, 프라이밍이 발생했어요. 습증기가 생겨요. 증기 밸브를 엽니다. 그러면은 증기관으로 습증기가 넘어가죠. 그게 캐리오버예요. 그러면은 응축수가 다량으로 생성이 되고 수격작용도 발생할 수 있고 관 내부가 응축수 때문에 부식도 많이 일어나고 사용처까지 잘 배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료율이 저하게 되겠죠. 문제 6번 화염 검출기 종류 중에 화염 이온화를 이용한 것으로 가스 점화 버너에 주로 사용하는 것. 검출기 중에 이온화 현상을 이용한다. 플레임 로드죠. 플레임 로드. 그럼 플레임 I는 뭐예요? 빛을 감지하는 거죠. 빛. I가 어른 아이가 아니고 눈으로 본다. 눈으로 본다. 플레임은 불꽃을 말합니다. 불꽃, 화염. 그러니까 화염을 감시하는 눈. 눈은 뭘 봐요? 빛을 보는 거죠. 그래서 빛을 감시해서 빛으로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거죠. 광도전 셀은 빛을 갖다가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셀을 말합니다. 전지를 말하죠. 그래서 플레임 I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플레임 I 종류 중에. 그 다음에 스택 스위치는 스택이 연도예요. 연도에 설치하는 스위치다. 바이메탈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염 검출기 종류가 크게 세 가지. 플레임 I, 플레임 로드, 스택 스위치 세 가지 형태가 있죠. 자, 플레임 로드입니다. 문제 7번 보일러 부속 장치인 증기 과열기를 위치에 따라서 분류할 때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랬는데요. 과열기는 보일러 본체에서 발생한 증기를 다시 한번 가열해서 더 뜨거운 증기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를 연도 내를 통과를 시켜서 보일러에 발생한 증기를 과열 증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소실에서 불이 이렇게 타고 있겠죠. 불이 타면은 뜨거운 연소가스가 물론 흘러가겠지만 이 화염으로 인해서 나오는 빛, 복사열이 전달되기도 하고 뜨거운 연소가스가 직접 흘러서 대류열로도 열이 전달되겠죠. 자, 그런데 과열기 설치 위치가 연소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연소실로부터 가까이 있는 경우, 중간에 있는 경우, 멀리 있는 경우 각각 다른데요. 가까이 있는 경우는 복사열이, 빛이 더 빠르죠. 즉 연소가스가 흘러오는 속도보다 빛은 초당 30만이죠. 빛의 속도로 열이 전달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연소실 가까이 있는 것은 빛에 의해서 주로 열을 전달을 많이 받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직접 연소가스가 도달해야지만이 즉 대류에 의해서 전달이 되어야지만이 가열이 되는 거죠. 빛에 의해서 바로 즉시 가열이 되는 것을 복사식이라고 하고요. 멀리 떨어져서 연소가스가 흘러와서 접촉을 해야지만이 되는 것을 대류식 또는 접촉식 그렇게 부르고, 이 중간쯤 있는 경우는 복사 접촉식 또는 복사 대류식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따라서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전도식. 전도식은
고체에서 전달하는 건데 연소가스가 유체가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도식은 해당이 없겠죠. 자, 문제 8번 30마력 PS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제 표준마력이죠. 영국마력이 아니라 표준마력 30마력이 기관이 1시간 동안에 행한 일량을 열량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1마력은 PS는 어느 정도 일량이냐면은 75kg 중량을 1m 끌고 갈 때 1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3600초 해야겠죠. 3600초, 1시간 3600초. 자, 이렇게 하면은 초 이렇게 세크 약분되어서 kg/m/h 1시간 동안에 일량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일량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일량을 열량으로 환산했다 그랬죠. 자, 줄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은 1kg/m마다 열이 얼마나 발생한다고요? 427분의 1kcal씩이 발생하죠. 얼마마다? 1kg를 1m 움직일 때마다, 끌어당길 때마다 이 정도 시열이 발생하죠. 이건 측정값이죠. 이걸 계산기를 눌러서 답을 하면 되겠죠. 한 가지 참고적으로 알아둘 것은 1kW는 약 102kg의 중량을 1m 끌고 갈 때 1초 걸리고요. 표준마력 1PS는 75kg을 1m 끌고 갈 때 1초 걸려요. 그런데 이걸 여기 위의 조건처럼 1시간 동안의 열량으로 환산하면은 똑같이 3600초 per hour 곱하고 그 다음에 일량을 열량으로 바꾸는 1의 열당량 427분의 1kcal/kgm를 곱하면은 약 860kcal에 해당되고요. 1시간 동안에. 그 다음에 표준마력은 환산을 하면은 632kcal/h에 해당돼요. 따라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죠. 표준 마력은 1시간 동안에 632kcal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30마력이니까 30 곱하기 632 이렇게 계산을 해도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해도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눌러오면 18,970 대략 약이라고 그랬으니까 약. 계산식으로 확인하면은 30 곱하기 632 소수점 하에서 6332 이렇게 했는데요.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거의 끝까지 안 곱해도 됩니다. 그래서 대략 약 18,970kcal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 9번 50kg 마이너스 10도씨 얼음을 100도씨의 증기로 만드는데 소요되는 열량이 몇 kcal인가? 다음 물과 얼음의 비율은 각각 1kcal/kg 도시 0.5kcal/kg 도시로 한다. 자, 그러면 온도가 상승하는 구간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게 0도씨 이게 열량이라고 쳐봐요. 엔탈피라 해도 관계가 없고요. kg당. 자, 마이너스 10도씨인데 이 얼음을 열을 가하면 쭉 온도가 상승해서 0도씨 얼음으로 상승해요. 그러다가 다시 열을 가하면은 쭉 녹아서 0도씨 물이 돼요. 그 다음에 그 물을 다시 가열을 하면은 100도씨까지 물이 온도가 올라와요. 100도씨 물이 포화수가 끓기 시작하면은 다시 100도씨 증기까지 돼요. 건포화 증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각각 온도가 상승하는 구간은 현열, 상태가 변하는 구간은 잠열, 다시 온도가 상승하는 구간은 현열, 상태가 변하는 구간은 잠열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되겠죠. 각각 네 가지 경우를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현열 구간에서는 양 비온이 열량을 구하는 것이고 잠열 구간에서는 양 곱하기 바로 잠열 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 구간에서는 50kg의 얼음이 곱하기 비열, 얼음의 비열로 해야겠죠. 얼음의 비열은 조건에서 0.5, 온도차는 마이너스 10도에서 0도의 차이니까 0 빼기 마이너스 10. 수학에서는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부호가 같은 게 있으면 가로를 또 한 번 치죠. 계산기 누르고요. 두 번째, 50 곱하기, 이게 중요하죠. 얼음이 녹을 때에는 여기에는 조건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0도씨 얼음이
녹아서 0도씨 물로 될 때는 약 80kcal씩이 필요해요. 1kg 녹을 때. 그래서 약 5, 8은 40, 00. 그러니까 4000kcal가 소요가 되고요. 요 위쪽은 10, 50이니까 500에 0.5, 250kcal 정도가 들어가겠죠. 3번. 온도가 올라오는 구간은 다시 양비온이에요. 50 곱하기 비열 1 곱하기 온도차 10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5000. 네 번째, 잠열입니다. 100도씨 물이 끓기 시작해서 100도씨 증기로 되는 거. 양 50 곱하기 잠열. 얼마죠? 증발염이 539죠. 이렇게 해서 1, 2, 3, 4를 다 더한 거 숫자가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기 누르면은 36,200 이렇게 나오죠. 요즘 같은 절대 단위로 나오면은 물과 얼음의 비율은 1kcal에서 kcal 나온 게 아니라 4.2 kJ/kg 도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도시 대신에 온도계 높음 같은 켈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얼음은 0.5다 물의 반절이잖아요. 그러니까 2.1 kcal/kg 도시. 킬로칼로리가 아니라 kg 도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얼음이 녹는 융의 잠열 80kcal/kg 쉽게 외우는데 굳이 킬로줄로 바꾸면은 4.186 해서 약 344kJ/kg 이렇게 대입해도 되고요. 539도 마찬가지입니다. 539도 약 4.186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부 다 구간별로 확인하면은 설명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10도 얼음이 0도 얼음으로, 0도 얼음이 0도 물로, 0도 물이 100도씨 물로, 100도씨 물이 100도씨 증기로 네 가지 구간을 다 계산을 따로 해서 더하면 36,200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문제 10번. 증유 성질과 상태를 계산하기 위한 첨가제 중 분무를 순조롭게 한다. 분무를 순조롭게 해서 왜 순조롭게 해요? 불이 잘 타게 하기 위해서 연소 촉진제가 답이고요. 슬러지 분산제, 덩어리진 슬러지를 잘게 쪼개줘서 노즐이 막히는 걸 방지하는 것이고, 해분계질제, 체가되는 성분을 품질을 개선해서 고온부식을 방지한다거나 하는 거죠. 탈수제, 증유에 포함된 수분이 분리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 자, 그래서 연소 촉진제가 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유동점 강화제, 유동점, 흐르기 시작하는 온도를 더 낮춰서 낮은 온도에서도 증유가 잘 흐를 수 있도록 송유가 양호하게 해주는 종류, 그다음에 또 매연 방지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연료의 산화를 강력하게 촉진을 시켜서 불완전 연소 자체를 방지를 해주는 거,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문제 11번. 가스 연소형 보일러에서 안전장치가 아닌 것, 가용마개, 화형 검출기, 방폭문 이런 종류가 있는데요. 해당 사항 없는 거 이젝터입니다. 이젝터는 분무기예요. 분사기. 인젝터와 같은 것이고요. 보통 같은 유체를 가령 증기가 분사되는데 물이 딸려 올라와서 혼합돼서 분사됐다. 어차피 증기나 물이나 성분이 같은 거죠. 상태만 다르다 뿐이죠. 그러면 섞어져도 같은 것이 섞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인젝터라는 말을 보통 많이 사용하고요. 그런데 다른 이종, 서로 달라요. 가령 압축 공기를 고속으로 분사하는데 여기에 중유가 딸려왔어요. 기름이 딸려와서 같이 분사가 돼요. 이런 경우, 이런 분무기는 인젝터라고 안 하고 이런 것은 이젝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장치가 아닌 것은 이젝터이고요. 가용막에 저수율이 떨어졌을 때 본체 상부에 마개처럼 끼워놓는 게 녹아서 물이 쏟아지면서 소음을 유발하는 거. 그 다음에 화형검출기, 불꽃을 감지하는 거. 방폭문, 연소실이 폭발했을 때 폭발가스를 연소실 뒤쪽으로 빼주는 거. 이런 것을 방폭문이라고 하죠. 분출기입니다. 문제 12번. 연료 성분 중에서 가연 성분이 아닌 거. 가연, 연소가 가능하다. 세 가지가 있죠. 탄수황, 탄소, 수소, 황. 이 중에서 주성분, 그러면 탄소와 수소까지만 주성분이고 황은 불순물로 속합니다. 황은 타고 나면은 SO2, 이산화황, 다른 말로는 아황산가스가 되는데 이산화황, 같은 말로 아황산가스가 되는데
이게 대기오염, 산성비의 주범이죠. 산성비의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아황산가스는 독성가스 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불순물로 칩니다. 가연성분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O는 가연성분 자체가 아니죠. 산소하고 결합해서 연소가 진행되니까 연소를 돕는 성분이죠. 이런 경우는 연소를 돕는다. 그래서 조연성분, 도울 조자를 써서 조연성분 그렇게 말합니다. 답이 아예 가연성분 아닌 것, 산소가 되겠죠. 문제 13번. 함진가스에 선회 운동을 주어서 분진 입자에 작용하는 원심력으로 입자를 분리하는 집진장치로 가장 적합한 거. 함진은 함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소리고요. 진은 먼지가 포함되어 있다. 먼지 진짜예요. 먼지가 포함된, 즉 재 같은 먼지 상태의 작은 입자의 재가 포함된 배기가스에 선회 운동, 이런 선회 운동을 주어서 분진 입자에 작용하는 원심력으로 입자를 분리하는 거. 즉 연도에서 이렇게 배기가스가 빠져나가면은 구조 자체가 배기가스가 바로 굴뚝으로 못 빠져나가고 이 가운데 방해받는 통을 감싸고 돌아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이 밑으로 내려가는 원심력에 의해서 재가 되는 것은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밑에 집진통을 두고요. 배기가스는 뜨거워서 순수한 배기가스는 다시 위로 올라와서 굴뚝으로 빠져나갑니다. 이처럼 소용돌이 모양으로 선의 운동을 주어서 먼지를 걸러내는 방식, 이게 전부 다 사이클론식이라고 그럽니다. 원심력식이라고도 하고요.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백필터식. 백필터는 백이 백 가방이라는 소리예요. 주머니, 필터 주머니, 여과 주머니를 활용한 방식입니다. 여과식이라고도 하고요. 전기식은 강력한 정전기를 띤 대전체를 배기가스 중간 통로에 두면은 작은 입자, 먼지 같은 것이 달라붙어요. 책받침 문질러서 종이 조각 위에 대면 종이 조각이 달라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전기를 이용해서 달라붙게 만드는 방식, 대표적으로 코트렐식이 있어요. 코트렐식. 제조 회사 이름을 따서 코트렐식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관성력식은 배기가스가 빠져나가는데 이런 방해판을 두면은 배기가스가 부딪힐 때는 가스는 기체는 가벼우니까 샥 돌아가고 먼지는 충돌을 일으키면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하고 밑으로 똑똑 떨어져요. 밑에 집진통을 둡니다. 그래서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 물체는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성질을 이용한 거, 이런 것을 관성력식이라고 하고, 충돌식이 있고 방향 전환, 연도를 꺾어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답은 사이클론식이고요. 지금 자세한 원리를 설명한 것이고 특징 설명한 것 중에는 사이클론식, 이것은 뭐냐? 경제적이다. 이런 특징이 나오면은 사이클론식이 답이고요. 집진 효율이 비교적 좋은 편이다. 이런 설명이 나오면은 사이클론식이 답이 되고요. 전기식 집진기의 개별 특징, 그러면은 효율이 가장 높다. 효율이 높다. 이 효율이 높다를 강조하면은 전기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백필터식은 여과를 한다. 여과 주머니다. 이 설명이 나오면은 백필터식이 됩니다. 그리고 관성력식, 그러면은 방향 전환을 쉽게 못한다. 방향 전환 또는 충돌을 시켜서, 이런 설명이 나오면은 관성력식이 대부분 답이 되겠죠. 14번. 천연가스 비중이 약 0.64라고 표시되어 있을 때 비중의 기준은, 자, 비중은 비중량끼리 비교하거나, 비교한다는 말은 뭔가 비교하고자 하는 물질의 비중량 나누기, 기준이 되는 물질의 비중량을 나눠본 것, 비중량끼리 나눠본 것을 비중, 또는 절대계 단위로 하면은 밀도끼리 나눠보는 것을 비중,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면 이 기준이 어떤 물질을 삼아서 비교를 해보느냐? 만약에 이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물체가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사도시 물의 밀도와 비교를 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물과 비교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액체의 비중을 액비중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기체인 경우는 뭐가 비교하느냐면은 일기압, 0도시, 표준 상태의 공기의 밀도와 비교해요. 그래서 여기는 가스의 비중 그랬으니까 기체죠. 기체 상태의 비중이 0.64다. 이게 표시되어 있는 말은 무엇과 비교했을 때? 공기의 밀도와 비교할 때 공기가 1이라면 천연가스가 밀도가 0.64다. 64% 정도 된다는 거죠. 가볍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가스의 비중을 낼 때 1보다 숫자가 적으면 공기보다 가볍다. 1보다 크게 나오면 공기보다 무겁다.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 공기가 되겠습니다. 문제 15번 보일러 급수내관 설치 위치로서 옳은 것. 그런데요. 급수내관은 급수장치의 마지막 끝부분이죠. 자, 보일러 수가 있으면은 급수밸브, 이에 가까이 체크밸브에 두고 바로 보일러 본체 구멍을 뻥 뚫어서 찬물을 막 이렇게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보일러 물 속으로 기다랗게 파이프를 연장하고 여기에 작은 구멍들을 뚫어요. 그래서 물이 한꺼번에 공급이 안 되고 마치 꽃밭에 물 주는 물조리개처럼 이렇게 분사가 되어서 분포가 되어서 물이 공급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이유는 한꺼번에 많은 물이 한쪽으로만 다량으로 공급되면 이쪽 한쪽만 냉각이 되기 쉬워요. 보일러 다른 쪽은 팽창되어 있는데 한쪽은 수축이 돼요. 이런 부동팽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일러 본체 안쪽으로 물을 공급하는 관을 설치하는데 그걸 급수내관이라고 하고, 급수내관은 보일러의 안전저수위, 노통보다 보통 100mm 상당의 안전저수위인데 안전저수위보다도 약간 아래쪽 50mm 정도 낮은 위치에 위치하도록 설치를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설치 위치로 봤을 때 급수내관이 너무 낮은 경우는 보일러 동체, 본체 하부가 냉각이 되고 또 너무나 밑에 쪽이 식으니까 보일러수 순환이 불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설치 위치가 너무나 높다, 수면 위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급수내관이 노출이 되면은 급수내관이 증기의 열로 인해서 과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 16번. 관료보일러 특징 설명으로 틀린 거. 관료보일러는 관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보통 특징이죠. 증기 발생이 가장 빠르고 보일러 속에 불순물이 있으면 그대로 스케일로 부착이 됩니다. 따라서 철저한 급수 처리가 필요하고요. 초임기압 상태에서 증기가 발생이 됩니다. 임기압력 이상의 고압에 적당하고 순환비가 1이다. 이 순환비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증기 발생하는 증기량과 보일러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량을 비교해 본 거예요. 급수량 나누기 증기량. 물 공급하는 양이 증기 발생하는 양에 비해서 1배 이상입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보통 물을 공급하면 증기 나가는 것도 있지만 농축이 되면은 일부 분출이 되거나 이런 것도 있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도 있죠. 따라서 급수하는 양이 모두 100% 증기로 나가는 것은 아니라서 급수량 나누기 증기량만 계산을 해보면 급수량이 살짝 많아요. 증기량보다. 그래서 1보다 큽니다. 순환비는 항상. 그런데 순환비가 1이라는 소리는 분출을 하지 않고 그대로 급수를 한 것을 100% 그냥 증기로 뽑아낸다는 소리죠. 그래서 드럼이 필요가 하다가 아니고 없다. 물을 따로 저장해서 농축이 된 물을 드럼 밑으로 이렇게 원통 보일러처럼 밑으로 빼내는 이런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증기의 발생 시간이 엄청 빨라요. 펌프로 공급하면은 예열, 과열, 증발, 과열 이런 과정을 순간적으로 거칩니다. 먼저 예열한 다음에 그대로 보일러 물이 가열이 되고 증기 발생이 증발이 이루어지면서 최종적으로 나가기 직전에 과열까지 다 거쳐서 순식간에 다 통째로 이루어진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드럼이 필요가 없다. 문제 17번. 보일러 전용 면적 1제곱미터당 1시간에 발생되는 실제 증발량이 무엇이냐? 증발이 되는 양, 증발량을 전일 면적 제곱미터당, 즉 전열 면적 나눠본 거죠.
단위로는 증발량이 kg 파워 제면적이 제곱미터이니까 계산하면은 kg per 제곱미터 아워 이렇게 되죠. 이게 뭐냐면은 전열면의 증발률, 전열면 증발률 그렇게 부르고요. 따로 계산하는 시험 문제에서도 엄청 자주 출제되는 것입니다. 증기량 나누기 전열 면적이에요. 계산기 가지고 사용하면은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8번. 증유 보일러에 연소 보조장치에 속하지 않는 거. 연소 보조장치 그러면 잘 떠올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건 보염 장치를 뜻한 게 아니에요. 보염은 화염을 도와주는 장치를 보염 장치라고 하고요. 연소 보조 장치, 즉 불을 뗄 때 이 불 떼는 연소를 위해서 설치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장치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연소 보조 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불 떼는 것과 관계없는 거 고르면 됩니다. 여과기 어느 곳에나 다 있어요, 사실. 여과기는 증기배관에도 있고 급수배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연료 공급배관에도 다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 다음에 화염검출기, 연소 상태를 감시를 하기 때문에 연소에 연관된 장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일 프리 히터, 증유를 점도를 낮춰주는 거죠. 증유 예열기라고도 하죠. 근데 인젝터는 뭐예요? 증기의 힘으로 물을 공급하는, 급수하는 비상용 급수장치죠. 불 떼는 것과 인젝터는 관계가 없죠. 인젝터는 급수장치에 속하는 장치이죠. 문제 19번. 수위 경보기 종류 중에 플로트 위치 변이에 따라 손 스위치 또는 마이크로 스위치를 작동시켜서 경보를 울리는 것. 플로트 방식으로 경보를 울려주는 거. 수위 경보기 중에서. 자, 수위 경보기, 고저수위 경보기라고도 합니다. 수면을 어떻게 감지를 해서 경보를 울려줄까? 이 경보 울려주는 게 저수위일 때는 안전 저수위 이하일 때 경보를 울려주는데요. 안전 저수위는 수면계 하단이에요. 근데 수면계는 센서가 아니고요. 적관적으로 취급자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냥 장치예요. 보여주는 장치. 자기가 감지하는 장치가 아니고. 그러면 감지를 해서 경보를 울려주는 방식. 어떻게 하면은 수면을 감지할 수 있을까? 이 종류가 부전 열차가 있어요. 부전 열차. 첫째, 부자식. 가난한 사람 사용 못하는 게 아니고요. 부자식은 뜰 부자를 말해요. 플로트식. 전극식. 열팽창식. 차압식. 이렇게 네 종류가 있고요. 플로트식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맥도널식이 있어요. 맥도널식. 생산 회사 제품 이름입니다. 맥도널식 상표 이름이죠. 맥도널 경보기가 되겠습니다. 20번. 매시간 425kg 연료를 연소시켜서 4,800kg/h 증기를 발생시키는 효율이 얼마냐? 보일러 효율식. 항상 나오는 거죠. 공급한 것분의 실제로 흡수한 유혈이죠. 자, 그러면은 공급한 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 연료량 곱하기 불 때는 발생하는 발열량 분의 흡수한 거. 실제 증발하는 실제 증발량 곱하기 증기 엔탈피 빼기 급수 엔탈피. 이렇게 하면 보일러 효율식이 되겠죠? 그러면 실증 곱하기 증엔 빼기 급엔 대신에 다른 걸로 해도 되죠. 어떻게? 표준 증발량, 상당 증발량이 제시되면 곱하기 그냥 증발량량 539 곱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문제 조건 대입하는 거죠. 매시간 425kg, 이게 연료량이죠. 425kg 곱하기 4,800kg 증기 나왔다. 이게 증기량이죠. 그 다음에 발열량 9,750 밑에 나누기로 들어가죠. 증기 엔탈피 676 빼기 급수 온도 20도. 급수 온도는 급수 엔탈피와 같아요. 급수는 물이기 때문에 물은 1도씨 올릴 때 1kcal씩이 필요해요. 물 1kg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같이 떨어지는 거죠. 온도 숫자와 엔탈피 숫자가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급수온도 20도
그러면 급수 엔탈피가 20이다. 똑같이 계산이 돼요. 계산기 누르면 75.99%, 그래서 76%의 답이 나옵니다. 문제 21번. 보일러 가스 버너 중에 외부 혼합식에 속하지 않는 것. 가스가 분사되고 공기가 분사돼. 그래서 분사한 후에 혼합되는 방식을 외부 혼합식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혼합 방식이고요. 또는 분사되기 직전에 공기가 이미 혼합이 되어서 같이 분사돼. 이런 경우는 내부 혼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가스 연료를 연소를 시키는 가스용 버너 종류이고요. 이 중에서 파일럿 버너는 명칭이 뭐냐? 이건 점화용 불씨 역할하는 점화용 버너예요. 주버너가 아니고. 불씨 역할하는 점화용 버너를 다른 말로 파일럿 버너, 파일럿 버너, PILOT, 파일럿 버너라고 합니다. 파일럿 버너라고도 하고요. 파일럿 버너라고도 하고. 그래서 1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착화용 버너, 점화용 버너입니다. 문제 22번. 전기 건조도 설명이 옳은 것. 전기 건조대는 물이 온도가 올라가다가 끓기 시작해서 빠글빠글 끓다가 그 다음에 다 끓어서 전기가 온도가 올라가는 방식이라고 치면은 온도가 안 올라오고 열량만 들어가는 이 점을 끓기 시작하는 거죠. 이 부분을 포화수라고 부르고, 다시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이 상태는 뭐냐? 다 끓은 걸 말해요. 100% 다 끓었다. 100% 다 끓은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포화증기, 그렇게 불러요. 또는 건포화증기. 그러면 이 부분은 끓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래서 증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은 물통 모양을 보면은 끓기 시작한 상태에서 물이 100%인데요. 다 끓으면 물이 0%예요. 그래서 물 차지하는 범위를 빗금으로 쳐보면 이렇게 되고요. 물이 점점 달아진다는 것이고, 점점점 증기가 차지하는 범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나오는 증기를 습증기, 습포화증기 그렇게 말하는데, 물이 차지하는 부분 말고 증기가 차지하는 비율을 습증기의 비율, 습증기의 건조도 그렇게 부릅니다. 건조도는 상태에 따라 각각 다르죠. 증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죠. 그때마다 달라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표준어로 거시기, 기호로는 X 그렇게 씁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습증기 전체 질량 중에서 증기가 차지하는 비율, 이것을 건조도라고 합니다. 자, 건조도의 X값으로 나타내면 끓기 시작하는 포화수는 건조도 X가 0이다. 그렇게 나타내고요. 습포화증기는 끓고 있는 도중이라면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다. 그렇게 나타내고, 건조도 X가. 그 다음에 건포화증기가 된 상태다. 그러면 건조도 X는 1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3번. 보일러 액체 연료 연소 장치인 버너 형식별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 액체 연료는 경질류가 있고 중질류가 있어요. 경질류는 가벼운 기름, 중질류는 무거운 기름이고요. 중질류는 대표적으로 중유가 있죠. 경질류는 등유나 경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일러 연료로서 휘발유 사용하는 건 없고요. 등유 보일러나 경유 보일러 또는 양쪽 다 사용하는 보일러가 있죠. 자, 이런 등유나 경유는 상온에서 물처럼 상태가 잘 흐를 수 있는 상태예요. 바로 분사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증발식 버너를 씁니다. 사용하는 버너가. 그런데 중유는 끈적거리는 기름이기 때문에 분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열을 해서 따뜻하게 데펴서 안개처럼 만들어서 분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무화식 버너라고 부릅니다. 이 무화식 버너가 바로 유압식 버너도 있고 회전 분무식 버너도 있고 기류식 버너도 있고, 기류식 버너가 고압 기류식, 저압 기류식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 버너가 있고요.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질류, 등유 경유는 증발식 버너를 사용하는데 증발식 버너 종류로는 심지식, 기화식 또는 어떤 경우는 기화식 자체를 증발식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심지식, 웰프레임식, 낙차식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버너 형식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고압기류식, 고압기류식 있고요. 유압식, 유압분무식을 유압분무식, 유압식이라고도 합니다. 회전식을 회전분무식을 줄여서 회전식이라고도 하고요. 왕복식은 피스톤식인데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죠. 펌프 종류에나 있으면 모를까? 없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피드백 자동 제어에서 동작 신호를 받아서 제어기가 정해진 동작을 하는데 필요한 신호를 만들어서 조작부로 보내는 게 뭐가 있을까? 피드백 제어는 설비 조작재 검출, 설정부, 비교부, 조절부, 조작부. 암기사항은 조가 겹치니까 설비, 조작 이렇게 외우시는 게 편하고요. 제어 대상, 마지막 최종 컨트롤을 해야 된 목표. 제어 대상에서 최종 컨트롤된 값, 제어량을 다시 센서로 측정하는 검출부. 이 검출된 값을 비교부로 신호로 보내줍니다. 이 피드백 신호라고 하고요. 설정부에서 제일 먼저 정해준 값을 목표값이라고 해요. 이 목표값과 검출부 센서에서 측정한 측정값을 신호로 보내는 것을 피드백 신호라고 하는데 피드백은 백, 거꾸로 피드 먹인다, 되먹임 신호라고도 하고요. 비교부에서는 이걸 비교 계산해서 목표값과 피드백 신호값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 차이가 나는지 오차가 얼마나 생겼는지를 계산을 해서 조절부에 보고를 해줍니다. 비교부에서 조절부에다가 보내는 것을 가리켜서 동작 신호라고 하고요. 조절부가 판단을 해서 스스로 판단을 해서 사람 두뇌처럼 판단부라고도 하는데 무엇은 작동을 시키고 무엇은 작동을 멈추고 무엇을 어떻게 해라 현장에 직접 지시를 내리게 되는데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는 기계들은 조작부라고 합니다. 펌프 같은 거, 밸브 같은 거 움직이는 거죠. 이 현장에서 움직이는 기계, 장치가 움직일 수 있도록 조작부에다가 신호를 보내주는데 그 부서가 어디 부서냐? 조절부라는 거예요. 조작 신호입니다. 조작 신호를 보내주면은 여기서 펌프가 가동되고 가감,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적게 들어가기도 하고 해서 컨트롤하고자 하는 목표가 대상이 컨트롤이 되는 거죠. 답은 조절부가 되겠습니다. 문제 25번. 보일러 배기가스에서 자연 통풍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틀린 것. 자연 통풍인 굴뚝을 통해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굴뚝이 높을 것, 단면적을 넓게 할 것, 굴뚝을 넓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배기가스가 뜨거울수록 잘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수평으로 되는 걸 연도라고 하는데 연도는 짧게, 그 다음에 굴곡부, 연도가 구부러진 부분, 굴곡부는 작게, 개소가 작게, 구부러진 곳이 적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연도 길이를 짧게 한다, 옆으로 횡으로. 배기가스 온도를 낮춘다 그러면 안 되고요. 연돌의 높이를 증가시킨다. 연돌의 단면적을 크게 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죠. 문제 26번. 보일러에서 제어해야 될 요소에서 해당되지 않는 거. 보일러에서 제어를 한다. 보일러 자동 제어를 말하죠. 보일러 자동 제어를 약자를 뭐라고 그러냐. 보일러 자동 제어 간혹가다 물어보죠. 영어 약자. 약호를 ABC라고 합니다. 오토매틱으로 보일러를 컨트롤한다. 그런 약자고요. 이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물 넣는 것을 컨트롤한다. 급수 제어 FWC.
두 번째, 연소 상태를 자동으로 제어한다. 자동 연소 제어. 영어 약자로 automatic으로 combustion, 연소 상태를 컨트롤한다. 세 번째, 증기의 온도를 제어한다. 영어로는 스팀의 템퍼레이처를 컨트롤한다. 그래서 SDC가 되고요. 네 번째, 1, 2, 3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로컬 제어라고 합니다. 로컬 제어. 기타 제어인데요. 로컬. 기타의 LOCAL, 로컬. 이것은 약자로 LC 그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이 없는 거, 급수 제어, 연소 제어, 증기 온도 제어, 이거 이제 3대 제어이고요. 나머지 저일맨 제어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답은 4번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27번 보일러 열 정산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 열 정산은 보일러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성능을 계산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을 열 정산이라고 하고요. 정산, 은행에서도 정산하죠. 일일 정산도 하지만 월말 정산도 하고 여러분 근로자들도 연말 정산하잖아요. 수입과 지출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전체 수입은 전체 지출. 뭔가를 들어온 것은 나간 것과 똑같아야 돼. 사람이 빵을 먹으면 10개를 먹으면 뱃속에서 뭔가 흡수하는 것이 개수가 있겠고 덩어로 쌓은 게 있을 거예요. 가령 10개 먹었는데 똥으로 7개 쌌어. 그럼 뱃속에서 몇 개? 3개예요. 이 3개하고 7개 합한 것은 처음에 들어갔던 것 양과 같아야 된다. 이게 이별과 출혈이 같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개는 뭐냐? 힘쓰는 대로 나가니까 유효한 대로 써먹는 대로 나가니까 유효 출혈. 똥 싸는 건 뭐냐? 요건 뭐예요? 못 써먹는 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손실 출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출혈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어갔던 것은 뭐예요? 이별, 공급열. 그렇게 말하는 거고. 따라서 반드시 열 정산을 할 때는 이별과 출혈이 같아야 된다. 이건 원칙입니다. 문제 28번. 보일러 분출의 목적으로서 틀린 거. 분출하는 것은 제일 큰 목적이 뭐죠? 불순물, 농축수를 밖으로 빼주는 거예요. 농축수를 배출한다. 그럼 농축수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미리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분출을 하면은 분출물로 인한 보일러 수가 농축이 되는 것을 방지해 줄 수가 있고, 포밍이나 프라이밍은 보일러물이 너무나 농축되어 있거나 또는 고수위의 과부하 문제일 때 자주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일어나지 않도록 해줄 수가 있죠. 생성을 방지하는 거죠. 3번, 저열면에 스케일이 달라붙는 것을 방지한다. 스케일은 물때죠. 농축된 성분 때문에 물때가 달라붙는 것을 방지해 줄 수가 있다. 결국에는 농축이 되면은 또 팥죽이 잘 순환이 안 되는 것처럼 물이 농축이 되면 순환이 잘 안 돼요. 잘 뒤집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깨끗하면은 순환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사항 없는 거 2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29번 다음 중 저양정식 안전밸브 단면적 계산식은 안전밸브에 구멍 뚫린 그 면적을 계산하라는 건데 이건 식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이건 10여 년 동안의 기출문제에서 딱 한 번 나온 식 같아요. 식은 1.03p 플러스 1분의 22 곱하기 2 증발량 이렇게 해서 계산식을 쓰는데요. 이건 암기하는 수밖에 없고요. 저양정이라고 하는 것은 밸브가 들어 올려지는 높이가 밸브 지름의 40분의 1에서 15분의 1 사이인 것을 저양정식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문제 30번. 급수펌프에서 송출량이 10세제곱미터 per minute이고 전 양정이 8m이다. 펌프 소요 마력은 보기를 보면 마력이 PS 표준 마력이라고 썼네요. 자,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 일단씩 전개해 보죠. 왼쪽은 이론적으로 효율까지 다 감안을 해서 계산한 거죠. 자, 그러면 동력 PS 1PS마다 75kg F를 1m 끌고 갔는데 1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이만큼 할 수 있냐? 그게 아니고 효율만큼만 해요. 펌프의 효율. 그럼 오른쪽 얼마나 무거운 것을 얼마나 몽땅 얼마나 많이 얼마나 높은 곳까지. 자, 무거운 것을 뭐냐? 비중량이에요. 비중량. 감마 비중량. 단위는 kg F per 입방미터. 그 다음에 얼마나 몽땅 유량이에요. 유량. Q. 단위는 입방미터 per 초.
중요한 건 초로 넣어야 돼요. 초. 그 다음 높이. 양정이에요. 양정. 끌어올리는 높이. 양정은 미터죠. 그럼 단위를 계산해 보면 오른쪽은 미터, 세제곱미터 떨어지고요. kgmf하고 미터 per sec. 왼쪽도 kgmf 미터 per sec 이렇게 되죠. PS 마력은 여기는 숫자로 들어갈 것이고 여기도 숫자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소요 마력은 75 곱하기 효율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이항정리 나누기로 되겠죠. 자, 식 정리하면은 마력 구하는 식은 비중량의 유량의 양정에 75 곱하기 효율을 옮겨온 걸 나눠주면 되죠. 계산기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유량, 송출량이 12박미터 미뉴트 그랬어요. 그러니까 12박미터인데 미뉴트니까 1초당으로 한다면은 60초로 나누어줘야겠죠. 그러니까 나누기 밑에 60을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양정이 8m이다. 전체 8이죠. 그 다음에 펌프의 소요 마력은 효율 75%. 여기 효율, 이게 75%. 숫자 0.75 넣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남은 게 이거죠. 비중량. 비중량 숫자를 어떻게 넣을 것이냐. 비중량은 유량이 2박미터이면 2박미터의 무게. 유량이 리터이면 리터의 무게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박미터 per minute. 2박미터니까 2박미터의 무게를 넣어야죠. 물은 1박미터당 1000kg이 나가요. 1박미터가 1000리터거든요. 물은 1리터에 1kg씩 나갑니다. 물의 비중량 값이에요. 물은 1박미터당 1000kg이 나가요. 그래서 숨겨진 숫자, 여기 비중량 1000이 숨겨져 있는 거죠. 여기에는 문제 조건이 없는 거죠. 계산기를 다 누르면은 답이 등장하겠죠? 자, 그러면 얼마 나올까? 23.7 PS 그렇게 나옵니다. 식 확인합니다. 마력은 비중량, 유량, 양정 나누기 75 효율에서 이 100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00은 바로 물의 2박미터당 무게 1000kg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12박미터인데 1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초당으로 넣기 위해서 60초 나누기로 밑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전양정 8m. 75는 1마력당 할 수 있는 일량이었죠. 그 다음에 0.75는 효율. 계산기 누르면 23.7 이렇게 나오죠.